우리나라 주거 지원 정책의 현황과 방향, 시간이 너무 짧아서 뭐 이런 거 저런 갈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원고를 불어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시간이 20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하여튼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거 지원 정책의 어떤 현황과 방향 및 과제라 그래서 저희가 주거 정책 자체가 뭐 정부의 방향을 저더러 얘기하라고 그러셨지만 제가 뭐 정부의 건 아니고 제가 민간위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부의 주거 정책에 관여했던 것 또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했던 것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엮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령자의 어떤 다 아시겠지만 주거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 뭐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고령화율이 늘어나서 이제 결국은 주거 지원에 대한 정책이 국가가 하지 않고서는 어르신들이 정말 삶의 질이 아주 결여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성이 사회 진출되면서 부양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주거를 어디까지를 할 거냐, 우리가 노인복지주택 주거만 할 거냐, 요양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등급까지는 아니지만 롱텀 케어 인슈런스에 합당은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만을 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구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현재 노인 주거 정책의 어떤 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법에 근거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노인복지법이나 아니면은 지금 가고 있는 주택법 이렇게 다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버 산업 자체가 고령층화 주거 산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아주 혼재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같이 이렇게 우리가 컴바인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의 정책 자체는 주택도 아니고 주택법도 아니고 노인복지법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거지원 정책 지원의 필요성은 지금 알다시피 뭐 평균 수명이 증가해서 이제는 특별히 사고만 당하지 않고 아니면은 몹쓸병만 걸리지 않는다면 다 100세입니다. 이미 거의 여성은 지금 80세 훨씬 넘었고요. 거의 80에 가까운 그런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압축적 고령화가 온 나라는 저희가 아마 일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저희가 60년에서 2002년 42년 동안에 24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평균으로. 그랬기 때문에 정말 국가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개인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거 저희가 아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주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노년기가 길어질수록 많은 생활을 이 주택에서 지내야 되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급증하는 후기 고령 노인의 인구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고령 후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 화장실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이 노화에 따른 다양한 그 상태가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바뀌어져서 본인들이 뭐 도로라든가 뭐 심지어는 주택 내가 아니라 큰 그림에서는 저희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서 고령화율에 대비해서 뭐 도로 교통 모든 그러니까 뭐 길의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해서 고령자가 거주하기 쉽게 주택을 개조해 주거나 살기 좋은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마련이 요구되고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노인주거 안정법이라는 것이 아마 6월 국회에서 아마 통과된다라는 설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4월에 될 거라고 해서 저희도 믿었고 1월에 최종으로 저희가 모여서 마지막 시행령, 시행규칙 다 다듬었고 2년 동안 저희가 준비했어요. 저희 그 위원이 한 10 몇 분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인 대표로서 이제 쭉 고령자 주거안정법하고 했는데 지금 아직은 저희가 입법은 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임대주택하고 노인주택 개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얼마를 지원해주고 뭐 갚는다 이런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뭐 이렇게 픽스된 것은 아니고 제가 뒤에다 조금 써놓긴 했지만은 이게 입법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한 것이라고 발표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여건 변화가 많이 되면서 고령친화 주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앞에 부분은 제가 뭐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실태조사했던 부분들을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노인 주거 주택을 뭘 개발을 하시든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하나 노인의 니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가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노인 주거 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얼뜻 말씀은 드렸지만 주택 정책에 있어서 노인 주거 정책은 부재돼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반 주택은 주택법에 의거해서 뭐 기금이라든가 저리 지원이라든가 조세 지원이라든가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의 배려가 없고요. 공공임대 주택 배분 시에도 노인 가구에 대한 우선 분양 혜택이 주어지고는 있지만은 노인 주거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정책,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정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관할부서에 이원합니다. 연계 부족으로 실효성이 미약하다라는 걸 들 수 있는데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을 다룸으로써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 주거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지만은 지원 근거가 없어서 굉장히 뭐 기금이라든가 택지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민간 공급자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급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세 번째는 노인 주거 관련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실비 노인복지주택, 유료 복지주택이 있지만은 실제로 실비나 무료는 거의 없는 형편이고요. 굉장히 노인복지주택이 고부담의 이용료로 인해서 다양한 현재 수요층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계층별, 지역별, 저소득 계층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주거가 공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거 외에 노인 부양 가구에 대한 세제와 금융상 혜택이 굉장히 실제 수혜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노인 부양 가구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거 외에 노인 주거 실태 또는 주택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 통계가 상당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적절성, 적합성, 주거비 부담 능력 등을 하나의 실태 지표로 설정해서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목표 지표를 활용해서 주거복지 수준이 제고돼야 될 것이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가 노인 주거 관련 계획의 법규의 구체성 결여입니다. 제가 여기 표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노인복지법도 그렇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그 법률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선언적 규정이고 노인 전용 주거시설에 대한 어떤 개념조차 굉장히 모호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뭐 생활환경과 안정보장이라고 하는 13조에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굉장히 실현성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다양한 뭐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다음 장에 보시면은 하여튼 주거 정책과 고령자 주거 관련 법률을 한데 모아놔봤습니다. 그래서 노인주택의 종류 및 건축에 따라 건축 기준은 어떻고 어떤 건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받고 있는지 하나의 표로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 국내외 그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동향은 국내 동향은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93년에 노인복지법에 유료 개념이 도입된 게 1993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국민연금 융자를 95년부터 99년 지원을 추진했지만 지나친 시장 경제에 의존돼 있고 수익성 공익성을 감안한 적정 시정 가격 설정에 실패해서 사실은 93년에 유료 개념이 도입이 됐지만은 굉장히 발전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50년대, 일본은 70년대부터 이 실버타운 노인복지 주택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94년부터 시작은 됐지만은 굉장히 이것이 실현성이 굉장히 저조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주거 시설 현황을 보면은 양로시설은요, 2008년 12월 현재 한 306개에서 한 11,520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있지만 현원은 한 8,236명 정도 돼 있고요. 복지주택형은 임대형이나 분양형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복지주택은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645명 정원에 3,034명,
그러니까 뭐 그 중에 뭐 시니어스타워나 노블 카운티 다 들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것이 지금 20개의 2008년 12월 현재 2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가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뭐 기초생활 수급자 말고라도 중산층이 갈 수 있는 실버타운이 굉장히 저조돼 있고요.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외 동향은 제가 다음 발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됐던 게 있어서 그냥 넣었는데 이거는 그대로 저희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주거복지장치의 방향 및 과제라고 그래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진전에 따라서 노인 가구 수가 증가할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또 노인 가구의 주거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게 노인의 경제력 약화를 반영해 본다면은 뭐 열악한 건 당연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인 주거 정책의 이원화 때문에 노인 주택이 공급이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노인 주거 문제가 이제 결국에는 사회 문제로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인 주거 정책의 필요성을 우리가 뭐 본다면은 결국은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런 생계 걱정 없이 뭐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이 아닐까. 그 중에서도 노인 주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노화로 인해서 집의 행동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좁아져 있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이 주거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이 노후에는 후기 고령 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거 안정을 위한 노인 주거 정책을 이런 틀에 의해다가 넣으면 어떨까 하고 한번 넣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 주거 정책의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주 중에서 주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정신적 안정도 줄 수 있고 삶의 질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쭉 저희가 보고요. 주거 정책하고 복지 정책의 한계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걸 저희가 이렇게 썼는데 결국은 자활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24시간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독립적인 노인 주택에서 사시면 될 것 같은데 만성퇴행성 질환, 누구나 한 개 이상 아니면 두세 개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딱 노인 주거라고 해서 우리가 한정 짓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노인 그 복지주택의 어떤 기본 방향이라고 할까요? 목표를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력 있는 노후 생활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주택의 접근성이라든가 주거비 부담 완화 또 적절성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같이 다 뭉그러졌을 때 우리가 다 합치가 됐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은 자립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택으로 가야 되느냐 일단은 그것이 결정되고 아무나 노인주택이라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거에 해서 누구는 어느 A라고 하는 곳에 가셔야 되고 어느 B, C, D, E, F 다양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일단 하나의 획일화된 어떤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노인복지 주택의 획일화된 기준은 분명히 변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고요. 이제 정책 과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책 노인주택 건설 기준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돼서 단차나 미끄럼 방지 타일이라든가 뭐 점자 스티커, 싱크대, 뭐 앉아서 휠체어를 타고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노인주택 안에 다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이런 모델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두 번째는 다양한 노인주택을 공급해서 노인의 주거 선택 폭을 확대시켜줘야 된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를 노인주택으로 공급해서 지금 뭐 세곡동이라든가 안양, 부천 뭐 이런 곳에 지금 노인임대주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세곡동 했을 때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분들의 그 공무원분, 국가가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제가 보기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한 동에 노인들은 1층에 아래층에 둬야 된다 그러면은 돈으로 따져본다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1층이나 꼭대기층은 코스트 면에서도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 그분들이 도리어 1층에 있다고 해서 그 공간이 좋으냐면은
채광이라든가 이런 거 훨씬 나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노인주택을 단순히 하나의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의 어떤 특성을 전혀 고려하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자르는 이런 정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에 굉장히 그때도 제가 많은 그걸 했었지만은 이런 주택의 공급을 하여튼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유효인 주택을 운영 지원, 분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까지 운영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업체 입장에서는 치고 나가는 형식으로 일단 분양해서 일단 수익이 창출이 되면 거기에서 일단 끝나는 것처럼 돼서 뭔가 그 클라이언트들이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믿고 내가 내 인생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맡긴다. 그래서 우리 주택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며칠 전에 KBS인가 그 녹화를 하러 갔다가 그날도 이제 많은 노인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정책이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최근에는 65세에서 60세로 바뀌었거든요. 주택연금도 영모계지처럼 해서 우리가 시작했던 것이 바뀌어 있지만 노인들이 그거에 우리가 어셉트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주택의 운영 지원도 굉장히 국가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거를 다 잡아주지 않으면은 그대로 피해 사례가 계속 소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해야 되고요. 또 주거비 보조의 현실화. 현재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도 아마 여기 써놨지만은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거 가지고 주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실화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노인 주거 정책의 기반 구축입니다. 기반 구축을 해서 중장기로 단기, 중기, 장기의 어떤 계획이 나와서 연차적으로 올해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이렇게 단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기본적인 우리가 통계가 수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별, 계층별 노인주거 실태, 또 노인주택 입주 실태, 주거비 부담 이런 것도 얼마가 우리가 데드라인이 있는지 어디다 둬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통계 조사를 해서 어느 그룹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지 얼마를 낼 수 있는 분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타겟을 맞춰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분명하게 맞아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노인 주거 정책의 추진 계획이 만들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실효성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물론 저희가 참여정부 때부터 우리가 노인주거정책 새로맞이 플랜이 나오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일환으로 물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요양시설 또 롱텀케어 인슈런스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10개 년 동안에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까지가 이제 노인 요양시설 10년 인프라 구축하는 마지막 올해가 내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은 됐지만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획일화된 정책에 근거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곳에 지금 지원은 낮지만은 현재 입주자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갈수록.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인프라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가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층별이라든가 지역별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거 정책은 한번 우리가 이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이 주거 정책만이라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주거정책을 마지막 실행 전략을 보시면은 고령자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이 보급을 하려고 업주들도 많이 노력은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게 업으로 돼서 여기 지금 이호갑 상무님도 와 계시지만 노블카운티도 우리가 흑자까지 오기까지 아마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래서 이제 공익법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지까지 건재하셨을 거고요. 개인이었었다면 아마 예전에 제가 보기에는 오픈과 동시에 거의 버티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에 우리가 이런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걸 만들었을 때는 이제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되고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칙에 근거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안정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빼고요. 그 다음에 그 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은 아마 고령자 주거안정법이 노인 주거안정법으로 고령자 주거안정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마 입법이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가야지 지금 여기서 제가 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개조 지원 정책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센터가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지역사회 내에 이제 임대주택 업자에게도 뭔가 메릿을 주고요. 국가가.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저리의 어떤 융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에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조금은 그래도 인프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주택 개조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되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인력을 양성해서 이걸 관리하고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고 이 양반이 어떤 이 양반의 이제 상태를 보고 그렇죠? 피지컬, 멘탈, 소셜한 이 양반의 상황을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개조도 어디까지가 필요할 건지 누구나 똑같은 개조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니드별로 우리가 달라지는 이런 개조 지원 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 법에도 물론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예, 뭐 한 1인당 얼마까지 돈으로 규정을 해서 얼마까지 이렇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고령자용 주택 부품 생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용의 벽지라든가 미끄럼 방지 타일이라든가 뭐 카펫이라든가 그 노인들이 뭐 문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현재 수입해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만들고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원 정책으로 고령자 주택 부분 생산이 지원돼야 돼서 지금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 제도의 개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이 지금 아마 아시지만은 내년 올 후반부 10월부터는 실비, 무료, 유료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작년 말에 일단 입법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1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실비, 유료, 무료라는 게 없고 다 그냥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교양보험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무료 시설이나 실비 시설에 국가가 돈을 시설에다 지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그 본인 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하프만 반만 본인이 내고 반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죽어도 어떤 시설에다가 지원을 법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그 눈높이에 맞는 이런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법 개정이 지금 굉장히 긴급히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법이나 저출산 고령세 기본법에 굉장히 실효성이 미약하다라는 말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처럼 이런 정말 구체화돼서 이 법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소비자들도 그 법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 대책이며 이런 것들은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제가 이렇게 그 마크를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고령사회 대비 노인 주거 지원 정책 사례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제가 여러 가지 여기를 써놨지만은 이제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여기다 적어 놓은 게 이런 사례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국토해양부나 보건복지가족부나 이것 때문에 많은 회의를 거쳤어요. 파주에 먼저 노인주택이 공급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노인주택이라기보다는 분양, 그렇죠? 이게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속출이 돼서 주택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되어 있고요. 지금 법상으로 보면. 이런 것들에 맞물려서 고령사회 대비 노인주거 지원 정책의 어떤 사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2개 정도 적어놨는데요. 고령친화 모델 지역, 그래서 지자체가 주축이 돼서 제3세타 방식으로 고령친화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보기엔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맞고요.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어촌 복합단지 이것도 지금 2005년인가요? 그때 농특자금을 가지고 4개 지역에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 서산만 일부만 지금 이제 만들어졌고 3개 지역은 다 돈을 다시 환원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우리가 무슨 은퇴자 주택이니 이런 거 많이 만들어내지만 그런 거 만들 때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그냥 이게 앉은 자리에서만 이제, 예, 그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그 주거 지원 정책의 사례는 한번 좀 이렇게 참조하시라고 제가 일단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이것저것 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고요. 전체적인 이걸 한번 보시면서 만약에 뭔가 좀 의문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 노블카운티의 이호갑 상무입니다. 우선 오늘 한양대학교가 70주년 개교를 맞은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오늘 이 세미나에 이렇게 열기가 대단한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우리 홍미령 회장님이 실버타운의 현황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실버타운이 몇 개가 있고 정부 정책 방향이 어떻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뭐 조금 어떤 그런 매크로한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실버타운을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실버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작년도 2008년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08년도를 돌아보면은 우선 인구 비중에 있어갖고 노인 인구 비율이 두 자릿수가 된 첫 해입니다. 작년도에 이제 우리나라도 1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진국들 보면은 다 지금 14%대 넘거나 그 근처에 있습니다. 미국이 뭐 제일 그래도 젊은 국가지만은 한 13%대고 곧 이제 14%가 진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대가 넘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뭐 진행되는 이런 사회로 진입이 된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20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 급부가 시작됐는데 그게 작년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많은 국민들, 물론 이제 전체 국민이 다 되지는 뭐 못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금을 받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무리 이제 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하더라도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실버타운 사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국민소득이 뭐 적어도 한 2만 달러 정도 되는 이런 사회로 진입이 돼야지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2만 달러를 턱걸이를 했다 요새 이제 뭐 조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뭐 홍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네 가지 변수들이 중요한 이벤트들이 작년 한 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어떻게 보면 실버타운의 활성화하는 데 있어 갖고는 원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도 또 경제력 있는 이런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베이비 부머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베이비 부머가 55년도부터 63년도에 태어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출산이 늘어나죠.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베이비 부머, 일본은 단카이 세다이, 뭐 우리나라도 이제 베이비 부머라 하는데 전후 세대들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55년서부터 63년도까지
베이비 부모가 200만 명이 넘는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뭐 지금서부터 한 10년 이내에 거의 이제 은퇴에 접어듭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근데 왜 63년을 잡았을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어느 강연에서 들어보니까 요새 우리나라가 또 고령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은 저출산이 또 굉장히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가족 계획을 시작한 해가 64년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64년도 그때만 해도 경제가 힘들고 뭐 애들은 많이 낳고 뭐 이래 갖고 애를 적게 낳는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64년도에 가족계획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가족계획 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처음에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은 무턱대고 낳지말 내지르면 가난을 못 벗는다 뭐 이거였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애를 많이 낳았었는데 이게 뭐 64년도 대한뉴스 옛날에 거기에 맨날 나왔던 캐치프레이즈라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실버타운에 고객으로 등장할 거다. 근데 이제 실버타운이 고객으로 등장을 하더라도 뭐 은퇴하고 나서 뭐 한 10년만 살다 죽어버리면은 이거는 또 별로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앞에 우리 두 번째 계신 분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90살. 그 옆에 남자분 80살. 그러니까 예, 남자분이 지금 내가 80살까지 살 거다. 또 여자분은 90살까지 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별다른 큰 문제 없이 산다고 볼 때 남자가 90세, 여자가 95세까지 살아야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게 정상이래요. 근데 이건 평균 수명은 다르죠. 지금 평균 수명은 우리가 여자가 한 81세, 2세 그 정도 되고 남자가 한 76세 이렇게 돼서 평균적으로 아직 80세가 안 되는데 기대 수명 그거는 이제 뭐 죽는 사람들 다 평균한 거니까 정상적으로 산다 하면은 이제 남자는 90세, 여자는 95세 지금 시점에서. 그런데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는 여자는 뭐 100세 내지 105세, 남자는 95세 이렇게 살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10년 뒤에 누가 죽었을 때 90살에 죽었다 그러면 그걸 조기 사망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변할 겁니다. 우리 사회가 뭐 이런 고령 사회가 됐을 때 뭐 노동시장이랄지 또 산업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노인의 참여가 굉장히 증대가 될 거고 또 뭐 복지 이런 수요도 증대가 될 그런 뭐 전망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행사 오기 직전에 S대학교의 뭐 P대학원 50주년 기념 행사를 갔더니 거기에 이제 우리 한승수 총리가 기념사를 하러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 50주년 기념사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사회자가 30주년 기념 행사 때도 한 총리가 나와서 기념사를 했대요. 그때는 상공부 장관으로 기념사를 했는데 오늘은 자기가 50주년 기념 행사에 나와갖고 이제 기념사를 했거든요. 축사를. 근데 나와서 축사를 하시기 직전에 내가 30주년 때도 나와서 축사를 했고 50주년 때도 이제 축사를 하는데 이 학교에 100주년 행사 때도 축사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들 웃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70이거든요, 나이가. 그러면 100주년이면 앞으로 50년 뒤란 말이에요. 50년 뒤에 그 양반이 축사를 하러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왜? 인간이 정상적으로 진짜 뭐 술, 담배 안 하고 또 뭐 오입 안 하고 뭐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또 의사 옆에 있고 그러면은 이 정상적으로 120까지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양반이 그런 섭생만 잘하면은 120살 살 때 100주년 진짜 기념 창립 기념식에 나와서 축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후에 대한 패러다임도 옛날하고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되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대개 보니까는 이제 뭐 중년에 이제 접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성당의 신부님이 이제 중년에서 이제 꼭 우리가 가져야 될, 꼭 지켜야 될 게 있다고 하면서 여자분들은 4가지를 꼭 지켜라 그러더라고요. 그 4가지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딸이 있고, 그 다음에 통장, 3번째가 집문서, 4번째 친구. 이 4가지를 꼭 지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꼭 지녀야 될 게 7가지가 있대요. 이건 남자는 더 많아. 예. 그러니까는 뭐 남자들이 수첩 꺼내놓고 막 적더라고요. 7가지가 뭐냐면은 첫째가 안방마님, 2번째 여보, 3번째 당신, 4번째 와이프, 뭐 이래 해서 7가지.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자한테 중요한 거는 딸이 중요하지 아들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남편은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노후가 되면은 뭐 혼자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어떠냐? 남자는 여자 없이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이제 수명이 오래 길게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또 요새 돈 자식한테들 다 상속 여지까지는 했는데 앞으로는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50년을 뭐 40년을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뭐 20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는 최소한 30년 은퇴하고 30년 내지 50년 살아야 되는데 그거 비축해갖고 나 살기도 바쁠 텐데 자식한테 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은 실버 타운이 과연 뭐냐? 뭐 얘기는 실버 타운 하는데 실버 타운 개념이라는 건 사실 이게 정립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아마 노인 복지주택 법적으로는 또 양로시설, 요양시설, 뭐 크게는 이렇게 법적으로는 3가지 정도로 디파인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다 아울러 갖고 실버타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3가지 개념이 건강할 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서비스를 뭐 식사랄지 또 이런 가사랄지 이런 거를 보조를 받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또 내가 중풍이나 치매가 걸렸을 때는 24시간 케어를 받는 이런 걸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 그게 실버타운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이 이제 노가 되면은 필요한 그 서비스의 종류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조금 영 올드에서 올드로 가는데 그러면 영 올드면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65세를 노인이라고 했다가는 뭐 다 엄청나게 기분 상하게 생각들 하시고, 또 제가 요새 뭐 80 정도 된 분한테도 노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입주자분들이 작년에 뭐 제주도에 등산을 가셨는데 그 뭐 몇 분이 가셨어요. 한 서너 분이. 한 분은 83, 한 분은 85, 한 분은 88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셨는데
88 되신 분이 이제 제주도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셨어요. 모자 쓰고. 근데 뭐 어느 주부 단체팀하고 이제 같이 조우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아줌마가, 예, 주부가 그분한테 열심히 올라가시니까는 산꼭대기에서 아 오빠 열심히 올라오시네 그랬대. 오빠 그랬대. 그랬더니 화를 냈어 이 사람이. 아니 오빠가 뭐냐, 젊은 오빠라고 해야지. 그러니까는 나이가 90이 돼도 젊은 오빠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노블 카운티도 10년 전에 입주자 평균 연령이 한 70세였는데 지금 한 80세 가까이 됐어요. 근데 지금 80세나 그 전에 10년 전에 70세나 똑같아요. 예. 뭐 신체적인 이런 뭐 기능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만큼 점점 이제 노인들이 이제 건강한 노인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고령자 주거, 그러니까 실버타운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사회적인 고립을 막고 가족, 친구, 이웃과 자연적인 교류를 하고 또 어떤 노인의 심신 기능 저하를 고려한 설계, 가능한 자립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뭐 이런 원칙하에 뭐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게 턱이 없어야 되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턱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봐도 또 위험한 요소들이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운영을 해보면은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여기 화장실 입구에 그릴이 있는, 물 빠지는 그런 그릴이 있는데 이런 게 뭐 도로 같은데 이런 그릴을 보면요. 저게 얼마만큼 촘촘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대충 설치해 놓으면은 노인들이 예를 들어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거기에 빠져갖고 자빠진다든지 또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바퀴가 쏙 빠져갖고 엎어진다든지 그냥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런 게 노인들에서는 가장 위험 요소고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잘 안 돼 있죠. 이제 뭐 그런 시간 관계상 뭐 다른 것들은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그 노인들에 있어서 가장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낙상인데 낙상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낙상이 왜 노인이 넘어질까? 넘어지면 뭐 어떻게 되나? 그런데 노인이 넘어지면은 여기도 나와있지만 40% 이상이 사망으로 연결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이 낙상을 하면은 젊은 사람이 낙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일본에 요새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서 이 낙상 넘어져갖고 사망하는 사람이 12,000명 1년에 12,000명이 넘어져 사망했는데 그 중에 노인이 10,000명이래요. 그러니까 한 80% 이상이 노인이 넘어져갖고 죽는데 10,000명의 노인이 죽는데요. 근데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8,000명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심각한가. 왜? 일본은 그만큼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사회라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넘어져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데 노인이 넘어져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사례를 한두 가지만 이제 소개드리고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있는 삼성 노블 카운티입니다. 그림은 굉장히 멋있죠. 네? 뭐 옆에 호수도 있고 뭐 다 이런데 실버타운은 이런 경치 좋은 데 가 있으면은 90%는 실패합니다. 99%. 네. 이제 90년대 말에 어떤 정부에서 실버타운을 좀 활성화하자 해갖고 국민연금에 이제 융자 지원을 했는데 그때 한 100개 시설이 신청을 해갖고 한 30개가 지었어요. 30개 시설을 지었는데 한 개 빼놓고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물맑고 산좋은 강원도, 가평, 양평 이런 데다 지어갖고 다 망했습니다. 하나 성공한 게 뭐냐면은 신당동에 지은 시니어스타워 하나만 성공했어요. 왜? 그거 도심에다 지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 노블 카운티 만들 때도 그런 개념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노인만 살아서는 이게 좀 활기도 떨어지고 분위기도 침체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고 또 이 안에 어린아이들도 노인하고 어린아이하고는 뭐 앞뒷집 아니에요. 그죠? 노인하고 어린아이는 수준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우리나라 가족이 좀 자주 찾아올 수 있게 만들자. 또 건강할 때 들어와서 아프더라도 이 안에서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는 시설을 지역 주민들 가족들한테 개방하자 오픈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 저희 이제 삼성 노블 카운티는 지금 한 8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된 게 유당마을이에요. 이게 20년 됐습니다. 21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의 역사는 2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은 한 1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년 된 시설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서울 시니어스타워 신당동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시설이었고 앞으로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나와 있는 새로운 시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헤리티지나 또 건대에서는 또 클래식 500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 이제 지금까지 뭐 현황을 얘기했다 하면은 이제 앞으로 전망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이제 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이 베이비 부모들이 굉장히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되고 다음 이제 시설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죠. 특히 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에 4년간 요양시설은 4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실버타운의 트렌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10년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 과거는 태동기다. 과거에 이 유당마을이든지 서울 시니어스타워든지 그게 이제 90년대 우리나라 뭐 1만 불 대똥말똥한 이런 시대의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우리나라 아마 전체 노인 인구 중에 1% 미만이 이런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00년도에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가 굉장히 분수령이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발전기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이제 우리 삼성 노블 카운티랄지 이제 서울 시니어스타워에서 몇 개를 또 추가로 한 이런 시설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2만 불 시대죠. 근데 이때는 뭐 한 2%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2010년도에 근데 이때는 우리가 고령 사회를 넘어갔고 이제 초고령 사회를 이제 치달을 때인데 이때 뭐 실버타운은 성숙기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어떤 시설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제 우리는 한 4만 불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한 4% 정도가 실버타운 생활을 하지 않을까. 지금 뭐 선진국 이제 잘 사는 뭐 1, 2, 3, 4등 하는 선진국들은 대개 한 5% 내지 한 10% 정도의 노인들이 실버타운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시설들이 잘 어떻게 발전을 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정부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그동안 좀 거꾸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뭐 정부 복지부에서 오셨으면 좀 얘기를 드리려 했는데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굉장히 사회보험 형식으로 해갖고 평준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케어의 평준화에서 질적 하향 평준화가 돼 있는 이런 상태고
또 이런 실버타운, 이제 요양시설이나 또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런 데 대해서 규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좀 완화돼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우리 홍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주택 개조 사업 이런 것들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황 전망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벨이라는 뭐 아주 불후의 소설을 지었는데 이 양반이 출판사에다가 물어봤어요. 내 책 얼마나 팔리느냐? 퀘스천 마크로 보냈어요. 딱 한자로. 그랬더니 답장이 뭐가 왔냐면은 느낌표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뭐 엄청나게 팔려갖고 그냥 뭐 놀랬다 하는 느낌표로 왔는데 제가 앞으로의 현황과 전망을 때 현황은 퀘스천 마크였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느낌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